네, 백악관의 주인 자리를 탈환한 트럼프 아주 빠른 속도로요. 자신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발탁하고 있습니다. 소위 트럼프 2기 라인업이 꾸려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발표되거나 예상되는 인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핵심 축인 외교안보 인사를 보면요.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보좌관 자리에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미 육군 특수전부대 출신의 중국과 북한의 상당히 강경한 인사로 우리 외교안보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 공화당 내 대표적인 친트럼프 인사로 꼽힙니다. 국무장관 자리에는요. 마코 루비오 상원 의원 지명이 예상되는데 이 루비오 역시 대표적인 트럼프의 충성파입니다. 여기에 정책과 인사를 담당할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선 캠프 살림을 맡았던 선대위원장 수지 왈스를 발탁했죠. 이 세 사람 모두 정치정부대가 플로리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살고 있는 곳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소위 트럼피즘을 실현할 자신의 사람들을 핵심 요직에 착착 앉히고 있는 거죠. 이기에서 측근들을 이렇게 밀어준다면요. 그렇다면 자신과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워낙 거침없는 행보를 하는 트럼프답게 정치적 보복, 그러니까 이 반트럼프 인사들이 곧 살생부 명단에 오를 거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차 소장님, 이 트럼프의 살생부라니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당선이 이제 2기를 맞이하는데요. 일단 선거 과정에 있어서 트럼프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 정치 반대자들에 대해서 보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네. 물론 이게 하나의 선거전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이런 것들을 언급했고 특히 이제 미국의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에서는 트럼프의 어떤 이러한 말을 기준으로 해서 네. 수십 명에 달하는 인사가 보복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수십 명이요? 예, 이렇게 지금 얘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십 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인물인데 이렇게 정치적 보복이 예상되는 인물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이용주 평론가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네, 퀴즈 달려보겠습니다. 네. 퀴즈입니다. 트럼프의 인생 성경 구절은 무엇이다. 이거 구절이라서 너무 네모가 너무 긴데요. 어려운데요? 네, 네모가 긴데 네, 심지어 성경 굉장히 또 길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답을 알고 계세요? 제가 성경은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착하게 살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자. 중요합니다. 착하게 살면 보복을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예. 성경이 아니라 그 예. 조폭들이 쓰는 말. 답이 뭡니까? 성경 구절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요. 네, 정답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그래요? 예. 이 구절이요. 구약 레위기의 24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정확히는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도널드 트럼프가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성경을 몇 번 읽어봤는데 자기가 성경 구절들이 내 인생을 많이 바꿔놨다.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절인 건데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함부로 대하면 우리도 함부로 대하고 우리한테 잘해주면 또 잘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안보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할 정도면 그냥 받은 대로 돌려준다, 이게 트럼프의 소신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럼 트럼프의 살생부를 하나하나 또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살생부에는 누가 등장을 할까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을 하는군요. 이 바이든 대통령과 상당한 악연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좀 있죠? 뭐 일단 그 트럼프 이제 당선인 그리고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예. 뭐 세계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대통령 자리를 서로 이제 주고받은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그 앙숙적인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 머그샷과 관련이 있나요? 그렇죠. 지금 저 사진이 예. 말 그대로 이제 머그샷.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범죄자를 이제 소환을 해서 그 어떤 그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이제 흔히 머그샷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4건의 형사 기소가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건이 이제 그 연방 검찰로부터이고, 예. 한 건이 뉴욕 지방 검찰, 그다음 또 하나가 조지아인데, 조지아 검찰로부터 이제 그 기소를 받고 조사를 받을 때 그때 이제 불려갔을 때 저 머그샷을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가 바이든 행정부 때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모멸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저 때 내가 고문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요? 예. 설마 뭐 전직 대통령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네. 그만큼 모욕을 당했다는 그런 의미로 아마 읽히는데 거기 그래서 아마 그 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그 앙숙 그런 사이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트럼프가 지금. 그러니까는 이 트럼프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네. 이제 앞으로 이제 1월 달에 이제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바이든 가족에 대해서 예. 그 이제 어떤 정치적인 보복성의 어떤 그런 뭔가를 하겠다는 그런 이 메시지를 여러 번 던졌거든요. 예.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가족이 어떤 그 좀 아픈 그 과거가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유일한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헌터 바이든이 아픈 손가락이다 이제 이렇게 흔히 바이든 대통령이 아픈 손가락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72년생이거든요. 헌터 바이든이 네. 그러니까는 70년생입니다. 70년생인데 그는 72년도에 그러니까 2살이 됐을 때죠. 큰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당시 부인 그다음에 딸 그러니까 헌터 바이든의 이제 그 동생이 되는데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터 바이든 그다음에 그 형인 모 바이든이 이제 중상을 입었거든요. 굉장한 이제 가족의 상처인데 그 이후에 모 바이든은 나중에 이제 그 델라웨어주의 검찰총장도 됐습니다마는 또 뇌경색으로 사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한 가족의 비극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그런 아들인데 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 마약 양성 반응을 했다든가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분명한 시그널을 보냈다는 것이죠. 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아까 잠깐 그래픽으로 나왔는데 뭐 사실상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 아까 그래픽에서 잠깐 보여줬던 게 가장 부패한 가족 범죄, 그러니까 가족 범죄를 추적할 특검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트럼프가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이든 가족은 미국 예. 역사상 가장 부패한 가족이다. 가장 부패한. 네, 가족이 그냥 범죄 소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요? 근데 사실은 이 중심에 있는 건 이제 방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헌터 바이든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람이에요, 솔직히. 뭐 일단 뭐 검찰에서 이야기 나온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이분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스 회사 부리스마 홀딩스의 이사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 이사로 근무하게 된 계기가 혹시 아버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선 이사가 된 거 아닌가라는 일단 네. 그 의혹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회사 자체가 약간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검찰이 이거 수사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네. 조 바이든 그 당시 현지 대통령이 압박을 줘서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다라는 의혹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사업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사업을 할 때 돈을 막 많이 모았대요. 그래서 네. 근데 심지어 탈세, 우리 돈으로 한화 19억 정도의 탈세를 또 하게 됩니다. 그게 또 밝혀졌고요. 그리고 또 미국은 또 인권 같은 거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잖아요. 네. 근데 중국의 그 위구르 쪽에 그 인권 뭐랄까 사람을 이렇게 추적하는 앱 같은 걸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또 투자를 해가지고 또 한번 난리가 또 났었고요. 그리고 또 방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총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총을 살 때는 자신의 마약 복용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야 되는데 이분이 코카인 중독이었는데 그 코카인 중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샀다라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지금 굉장히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 바이든 가족의 범죄를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탈 털겠다 사실상 네.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그럼 트럼프의 살생부에 든 두 번째 인물은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살생부에 오를 또 다른 인물은요. 예, 바로 이번 대선에서 붙었던 해리스 부통령이네요. 이 해리스 부통령이 왜 살생부에 올랐는지는 영상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he should be disqualified. She should resign the vice presidency and go home to California. Already hundreds of people have been murdered because of her action at the border, and thousands more will follow in rapid succession. She should be impeached and prosecuted for her actions.
들어보면 자꾸 이민자 얘기를 언급을 해요. 이민자랑 해리스 부통령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예, 지금 이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예. 부통령으로서 이민자 정책을 이제 총괄 했었는데 지금 이제 결과치를 놓고 본다라면 그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이민자들이 이제 급증했다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이제 코로나 국면을 지나고 나서 네. 2020년에 이제 불법 입국 즉시 추방에 대한 그런 것이 해결된 이후에 저 표에서 보듯이 그게 이제 끝난 게 2020년 말이거든요. 네. 2021년부터 표에서 보듯이 불법 이민자가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예. 보니까 상당히 이제 미국의 이제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공격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 그 해리스 부통령 네.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는 부통령직을 할 때 이제 지금도 예. 부통령이지만 이제 선거 이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유화적인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불법 이민자 같은 경우는 체포가 되면 추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을 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가석방도 내가 이제 체포되고 나서 바로 풀어주는 게 아니라 네가 가고 싶은 데가 어디야? 네. 거기다 또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미국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 저렇게 이제 불법 이민에 대해서 거의 바이든 행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게 불법 이민자라고 본다라면 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 고용이 안 되고 있는 백인들이나 미국 국민들 입장에 보면 내 고용이 안 되는 것이 불법 이민자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해버리면 모든 게 그냥 다 퉁쳐버릴 수 그래요? 있는 네. 하나의 블랙홀이 돼버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실력이 안 돼서 고용이 안 됐다 하더라도 네. 내 자리는 다른 불법 이민자가 가져간 거야. 나의 네. 나의 그 어떤 뭐 세금은 불법 이민자가 쓰여주고 있어. 이런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를 만들어냄으로써 이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은 해리스 부통령을 상당히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있겠죠. 해리스 너가 잘못해서 저렇게 된 일이다라고 해리스한테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해리스 너 때문이다 이런 미국 사회가 이렇게 혼돈에 빠진 거는 여기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든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해리스와 공화당 간에 신경전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가 이제 급증을 하는 수치를 우리가 봤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경과 맞닿아 있는 주, 예를 들어서 텍사스, 아리조나, 플로리다 이런 주는 사실 이게 불법 이민자가 매일같이 몰려드는 게 굉장히 큰 문제로 이제 남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뭘 하셨냐면은 텍사스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버스를 이제 3대 정도를 준비해 가지고 네. 불법 이민자들을 저기에다 꽉 채우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 다음에 워싱턴 DC에 있는 카멜라 해리스의 집 앞에다가 내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네. 불법 이민자들이 저기 타가지고 해리스 집 앞에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라 뭐 이런 네,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 그 위에서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가 지금 직면한 현실을 너희 집 앞에서 봐라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제 해리스한테 공격을 주니까 그 다음엔 플로리다 주지사가 나서서 전세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다가 불법 민자들을 꽉 실어가지고 이제 북동부 쪽에 있는 민주당 이 지지 텃밭이라고 하는 그 휴양지에다가 이제 네. 그분들을 이제 내려놓고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멜라 해리스가 어느 날 연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Do not come. 불법 이민자들 이제 더 이상 오지 마라. 네. 이렇게 해서 약한 모습까지 보이게 된 게 사실은 이번 대선의 패배 요인 중에 하나인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트럼프의 정책 중에 하나가 반이민 정책인 거잖아요. 그럼 저렇게 트럼프를 공격하는 이유가 속내를 좀 분석을 해보자면 본인의 반이민 정책을 좀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지금 예. 한다라는 거죠. 이영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화당 주지사들도 거기에 이제 호응을 해서 물론 이제 각 주의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 당선을 도우려는 하나의 일환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에 해리스를 탄핵해야 된다. 이런 탄핵해야 된다. 예. 극단적인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 간혹 이런 단어를 쓰긴 합니다만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인 폭발력이 큰 단어 아니겠습니까? 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뭐 선거가 이제 끝난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의 이제 그러면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을 보게 된다라면 이민 정책에 대한 지금 밑그림들이 서서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민 정책에 대해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 여기 행정명령을 서명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여기 담당관으로서 스티븐 빌런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을 현재 지금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역임을 해서 불법 이민 추방에 대한 어떤 역할을 그렇군요. 맡겠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국경 담당 차르라는 역할에
톰 허먼 이민세관 단속 국장 전에 이 사람을 임명함으로써 이 둘의 콤비를 이룸으로써 불법 이민자를 내가 취임 직후 네. 약 100만 명 정도 지금 현재보다 한 10배 수준으로 추방하겠다. 현재 이렇게 공언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나름 전략적으로 해리스를 공격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뭐 트럼프가 계속 뭐 탄핵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실제로 트럼프가 보복을 한 적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보복을 한 적은 없지만 보복을 다짐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요? 누구죠? 그러니까는 예. 이미 2016년에 대선을 치렀고 그때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예. 됐었죠. 그때 이제 상대가 바로 이제 그 클린턴 후보였었죠. 힐러리 클린턴. 예. 그때 이제 그 정치적으로 가장 공격의 대상이 뭐였냐면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그 전에 이제 국무장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이메일을 계정을 어떤 공식적인 국무부 장관으로서의 계정이 아니라 사적인 이메일을 사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공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뭐 당연히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이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거는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제 보복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행동을 했는데 실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그걸 살짝 물러났습니다. 일기 때. 네, 일기 때 그랬었죠. 그러면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어떤 그 대대적인 수사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의 매우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자신은 그랬는데 네. 그 바이든 대통령 임기 동안에 자기는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자신은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냥 안 넘어간다 이런 다짐을 다시 한번 이게 그 하는 이게 또 부각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안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기 때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것도 또 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렇게 읽힐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인 그럼 거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살생부에 오른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예.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해리스에 대한 어떤 측면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기 때는 예.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이 붙었다라면 네. 이번에는 그 트럼프 당선인과 해리스가 이제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지금 이제 평론가 말씀하신 것은 일기 때 이제 클린턴과의 관계고 네. 지금 이기 때는 이제 해리스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핵이라는 얘기도 꺼냈었던 것들이고 네. 여기에 이제 과거 사례를 봐서 그런지 해리스 부통령이 살짝 꼬리를 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현재 좀 보이고 있는 그렇군요. 거죠.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음에 도전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네. 그 전에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미국에서도 물론 트럼프 당선인이 일기 이후에 재도전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어떤 논쟁도 미국에서 또 한쪽에서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종집을 확 찍었죠. 예. 우리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 승복한다. 승복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키는 트럼프 당선인에 넘어갔습니다만 네. 글쎄 과연 그 일기 때처럼 포용하는 정책을 펼칠지 그냥 넘어갈지. 이제는 이제 마지막이다 싶으니까 다시 한번 저걸 걸고 넘어갈 건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인의 마음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해리스가 저렇게 다음에도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으면은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경쟁 상대가 아직 어떻게 보면 있는 거니까 예. 해리스에 대한 탄핵을 또 추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치적인 입장에서 본다라면 네. 카드를 쉽게 꺼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면 막 기세가 오른 트럼프 당선이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돼서 어떤 실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공격한다라면 그때 가면 또 그 카드를 꺼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지금 당장은 이러한 많은 것들을 이제 모으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를 대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또 인물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살생부에 오른 세 번째 인물은 누구일까요? 네, 마크 저커버거가 뜨는군요. 이 페이스북, 그러니까 지금은 메타의 SNS CEO인데 이 트럼프가 저커버거를 향해서 그럼 어떤 엄포를 놓은 건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시다고요? 예,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트럼프가 저커버그를 땡땡 보낸다고 했다가 땡땡 퀴즈입니다. 보낸다. 정답. 뭘까요? 화성.
화성 갈 거니까. 화성 그러죠. 네. 일론 머스크랑 같이 화성에 보낸다. 화성에, 예. 네. 아니면 유배 보낸다 하니까 유배. 뭐 거의 비슷한 겁니다. 화성에 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유배겠죠. 네. 정답은 감옥 보낸다라고 감옥이요? 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 이제 네. 과거에 말씀하신 이제 메타 계정이 한번 없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 뉴스를 봤을 때 저런 정치인의 계정을 없앤다? 굉장히 이제 획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이제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저커버그가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과거에 이제 자기의 소셜 미디어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계정을 좀 삭제를 했고 네. 또 이제 트럼프 당선 입장에서는 저커버그와 관계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붙여 있는데 그래서 저커버그를 향해서 선거 사기꾼이다라는 용어까지 썼습니다. 사기꾼이다. 예. 네. 저커버그가 이제 조지아주 선거위원회에 200만 달러를 기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지아주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지난 2020년 대선 과정에 있어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불복해가지고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 예. 주에다가 하필이면 저걸 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입장에서는 얘가 나랑 한번 보통이 아니다. 좀 예. 이상하다.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인의 입은 좀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해리스 부통령도 탄핵하겠다. 그 다음에 저커버그도 감옥 보내겠다라고 이제 조금 거칠긴 합니다만 지금 충분히 트럼프 그걸 감안한다라고 보면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에게 해가 되고 자기에게 조금 어떻게 보면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긴 합니다만 과연 저커버그 어떻게 할지 저커버그 입장에서는 살짝 네. 또 꼬리를 내려야 되는 입장으로 지금 변모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악연이 사실 뭐 단순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셜 미디어를 사용 못하게 하고 뭐 조지아주에 기부를 하고 이런 내용을 넘어서는 또 내용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원래 저 둘이 그렇게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아, 그래요? 트럼프가 예. 이제 대통령 되려고 막 이제 유세하고 그럴 때는 괜찮았는데 한 사건이 있습니다. 2020년에 이 트럼프가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게시글 하나를 올리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라는 글입니다. 예, 그래요? 그게 무슨 네. 뜻이냐면은 그 당시에 2020년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이 일어납니다. 네. 이른바 이제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이 그 경찰의 과격 진압에 의해서 그랬었죠. 목숨을 잃게 예. 돼서 이 흑인 인권 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저런 글을 쓴 거예요.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1967년에 이제 마틴 루터 킹이랑 말콤 엑스로 이제 비롯된 흑인 인권 운동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네. 플로리다 마이애미주의 경찰서장이 너네 계속 그 시위하면은 우리가 쏠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런 글을 올리니까 이 마크 주커버그 입장에서는 이게 좀 용납이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네. 또 지금 저 블랙 라이브즈 매터 저 운동 자체가 사실 이 소셜 미디어를 타고 이 미국 전역으로 들불처럼 이제 퍼져 나가는데 그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 메타 같은 회사는 사실 실리콘밸리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이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의 텃밭이고요. 그래서 이 운동 자체가 사실은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우리 일반 시민들도 저 운동에 대해서 함부로 이게 타이프를 했다가는 우리가 계정을 정지되는 그런 네.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 정도 되는 네임드가 자신의 계정을 메타로부터 계정 정지를 당했다. 예. 이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트럼프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 트위터까지 모든 계정이 다 활동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했다는 말이 모든 이 SNS, 소셜 미디어가 나한테 네. 너무 불리하게 돌아간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저기를 탈퇴하고 자신만의 SNS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만들었던 게 투루스 소셜이라는 이런 소셜 미디어인데요. 본인 거. 네, 본인 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거 트럼프 지지자들이나 가입하지 네. 우리는 뭐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트럼프가 저런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주커버그를 보면서 저 사람은 미국 헌법 1조에는 이 표현의 자유를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핀을 박아서 이제 사실은 둘이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상금이 상당한 것 같은데. 근데 최근 들어서 저커버그가 좀 태도를 바꿨다고도 또 들었거든요. 네, 뭐 저커버그
역시 기업인 아니겠습니까? 네. 기업인이 특정 정권을 지지는 할 수 있었지 몰라도 척을 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실이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앙숙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 당선인을 향해서 결정적인 승리였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아, 그래요? 태도가 좀 바뀌었네요. 그렇죠. 예. 약간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트럼프 당시 후보를 향해서 암살 기도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직후에 두 차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 회복을 시도를 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됐으니까 저 커 보고도 또 안심은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좀 태도를 바꾼 것 같기도 한데 그 다음 살생부에 오른 인물은 누구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뜨는군요. 이 테일러 스위프트 하면은 저희가 지난번에도 다뤘던 인물인데 해리스를 지지했었잖아요. 네,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지난번에 네. 해리스랑 트럼프랑 둘이 토론한 그 다음 날에 바로 자신의 이 소셜 미디어에다가 나는 해리스를 지지합니다라고 써가지고 그랬죠. 예,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이 귀추가 지금 저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위프트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나도 안다. 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시장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시장에서, 이미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런 수준을 이미 뛰어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뭐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전 세계 경제를 뭐 쥐락펴락하는 테일러 스위프트인데 트럼프가 뭐 시장에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좀 예상이 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겠죠. 예. 시장에서 평가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셀럽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말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정치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시장이라는 것은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가수로서는 어떤 무대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사라질 위험성을 이제 경고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대통령 신분이라든지 아니면 공화당 정치적인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공화당 지역에서는 뭐 콘서트를 못 한다라든지 아니면 공화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가지 않는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는데 과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긴 했었어요. 그래요? 일기 때 네. 우리가 이제 메릴 스트립이라는 그 유명한 배우에 대해서 현재 지금 이제 그 트럼프 그때 당시 그 일기 대통령하고 네. 상당히 이제 척을 지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을 보면 저기 지금 저쪽 안쪽에 예. 화면에서 왼쪽에 보이는 게 트럼프처럼 보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아닙니다. 아, 메릴 트럼프가 스트립이 아니에요? 예. 분장을 한 겁니다. 아, 메릴 스트립이에요? 분장을 한 거예요. 지금 네. 보면 사진에서 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거의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오른쪽이 더 잘생긴 것 같긴 해요. 근데 오른쪽은 이제 메릴 스트립 배우가 이제 저렇게 해가지고 저기 2016년 사진입니다. 네. 저렇게 이제 우화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은 기분이 나빴죠. 그럴 그래서 수 있죠. 2017년에 메릴 스트립이 골든글러브 공로상을 받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조롱하는 그런 또 발언을 함으로써 대척점이 지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메릴 스트립이 트럼프 일기 때 배우 생활을 못했냐 또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찌 됐든 어떻게 보면 그 셀럽들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정치인을 비판할 수 있는 문화 자체도 한편으로는 좀 긍정적이다 볼 수 있고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걸 제어할 수 없다라는 어떻게 미국의 어떤 건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다. 저는 또 그렇게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가 4명의 살생부에 거론되는 인물들을 짚어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거론된 사람들 외에도 트럼프의 살생부가 아까 더힐에 따르면 수십 명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또 거론된 사람이 누가 또 있을까요? 지금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정치인이라든지 셀럽들 예. 말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의장인 파월 의장이 현재 지금 파월이요? 거론되고 예.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임명한 게 지금 저 사진을 보면 파월을 임명한 거였어요. 네. 임명을 했었는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 경제학자 출신이 아니라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을 이끌 수 있도록 트럼프 일기 때 이제 임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트럼프하고 싸웠던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그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고 현재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올린 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제 좀 딴지를 좀 걸었고 이번에 선거 직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 인하하지 말라 오히려 또 그렇게 얘기했고 내가 다시 한번 너를 재임명하겠다 네. 이런 유화적인 제스처까지 취했는데
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금리를 또 내렸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 입장에서 보면 너 물러나라라는 압력을 줬지만 네.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압력을 받았다라는 듯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물러서지 않겠다. 임기까지 물러서지 가겠다. 않겠다. 예. 2026년까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공화당 내에서는 임기 있는 사람 끌어내릴 수는 없으니까 2025년 내년에 이제 그 2기가 시작됐을 때 후임을 벌써 임명해버리자. 네. 그럼 이제 바람을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마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편한 동거는 조금 나타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농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파월이 버틸지 아니면 트럼프가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지는 네.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이렇게 트럼프 살생부를 두고 몰랐던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저희가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항상 하는 지식 충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트럼프의 인생 성경 구절은 땡땡땡땡땡이다. 이거 뭐 아까 앞서서 나오긴 했는데 조금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퀴즈를 맞춰 주시죠. 네, 하나, 둘, 셋.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퀴즈를 맞춰주셔서 제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트럼프의 살생부를 두고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